평생을 바쳐서 정말 애지중지 키운 내 회사, 다음 세대한테 무사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창업가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텐데요. 이 과정에는 사실 세금이라는 아주 복잡한 미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부터 내 평생의 노력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죠. 과연 해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세법에는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두 가지 큰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각각의 길마다 따라야 할 규칙이 다르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길이 대체 뭘까요? 모든 창업주가 딱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갈림길은 바로 언제 물려줄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미리 넘겨줄 것인가, 이 선택 하나에 모든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시점, 그리고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왼쪽은 돌아가신 후에, 오른쪽은 살아계실 때. 하나는 상속세법, 다른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용을 받죠.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이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던 간에 아무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치 굉장히 까다로운 입학시험처럼요. 회사 자체도 창업주도 그리고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엄격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창업주분들이 이 부분에서 깜짝 놀라실 텐데요. 세무당국이 가업 승계 자격을 따질 때는요, 자회사나 관계사 매출을 다 합친 연결그룹 전체가 아니라 오직 모 회사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분도 일정 수준 이상, 그것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타협이 불가능한 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표이사 자격 요건은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단 하나만 충족해도 대표이사 자격 시험은 통과한 걸로 쳐줍니다. 자, 이제 웬만한 자격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 기술적이지만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분류 코드입니다. 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정부가 우리 회사를 무슨 일 하는 회사로 보고 있느냐,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이 코드가 무슨 암호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 중분류. 그러니까 알파벳 바로 뒤에 나오는 첫 두 자리 숫자입니다. 가업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승계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승계 후 5년 동안은 정부가 계속 지켜보거든요. 이 기간 동안의 주력 업종을 완전히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소매업으로 바꾼다? 그러면 받았던 모든 세금 혜택이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해온 정말 선의로 가득 찬 이 승계 계획을 한순간에 재앙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주 사후에 상속하는 경로를 택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폭탄은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이름도 좀 어렵죠? 그런데 그 내용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후계자는요, 본인이 상속받았을 때의 주식 가치가 아니라 저 멀리 수십 년 전에 창업주가 처음 그 주식을 샀던 그 시점부터의 모든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다 떠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십 년 묵은 세금 폭탄을 그대로 물려받는 셈이죠. 두 번째 위험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창업주가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창업주께서 정말 건강하게 95세까지 사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회사를 물려받는 후계자는 이미 나이가 7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주의 수십 년 노하우는 제대로 전수받지도 못하고 정작 본인도 회사를 이끌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사실상
회사의 미래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바로 연속 상속의 함정입니다. 만약 후계자가 회사를 물려받고 5년이 채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가족은 가업승계 혜택을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세금 폭탄이 그대로 터지면서 결국 회사를 팔아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길이 마냥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세무당국의 시야에서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살아계실 때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창업주가 돌아가시면 과거에 증여했던 그 사업체의 가치를 창업주의 전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액에 2차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양쪽 길 모두 만만치가 않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히 어떤 길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계획은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이거예요. 두 경로 모두 아주 큰 혜택을 주지만 사실상 한 종류의 세금 부담을 다른 종류의 부담과 맞바꾸는 셈입니다. 이 장단점, 이 상충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적인 전략을 짜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계산을 하는 재무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진짜 올바른 길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위험들이 현실이 되기 훨씬 전부터 미리 내다보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신중한 계획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